네,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새로운 공급 대책을 예고했고요. 또 4차 재난지원금 언급은 이르다는 견해도 밝혔는데요. 네, 기자회견에서 다뤄진 경제 관련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했고 설 연휴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기자회견장에서 대표 기자로 첫 질문을 한 기자가 먼저 부동산 문제를 먼저 꺼냈죠. 예, 그러기도 하지만은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동산 문제는 기자회견 약 한 2시간가량의 기자회견 동안 여러 번을 반복해서 힘주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에서의 부동산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공급 확대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공급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표현을 그대로 빌면 특단의 공급 대책, 그다음에 세간의 시중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공급 대책. 평소 신중한 화법을 많이 쓰는 문재인 대통령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이 공급 이 정책으로 크게 전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시기도 설 전을 꼭 집어서, 그러니까 이제 설까지 가기는 한 20여일 남았지 않습니까? 20여일 내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핵심의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공급 대책을 변창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상당 부분 많이 보고받고 있다. 그래서 매우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 대통령의 언행으로 봤을 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정말 넘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네. 말씀으로 볼 때는 뭐 시장의 예상이 시장도 이제 어느 시장인지 네. 좀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그런 각종 정책들은 수요 억제 정책이었어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를 억제하면 살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이것을 공급으로 대전환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책적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공급 위주로 간다고 해서 수요 억제 전략이든지 기존에 해왔던 투기 억제 전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동시에 나가는 것이라고는 못을 박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부동산 정책은 거의 180도 완전히 탈바꿈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규모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루어 봐서는 상당히 그동안에 보던 그 일반적인 24번의 대책이 나왔는데 예. 그와는 차원이 다른 크고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는 공급에 상당히 방점을 찍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과거의 다른 정부와는 달리 공급 대책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급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좀 공감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기자가 그동안에는 왜 공급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공급을 열리는 것은 그동안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고 정책을 돌아가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딱 잘라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공급을 많이 했다. 그리고 통계로 놓고 볼 때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공급이 결코 적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실패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 이유를 곰곰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 번째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돈을 많이 풀었다. 그래서 저금리가 됐고 금리 부담이 없으니까 시중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많이 갔을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상당히 강조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세대 수가 지난해 1년간 무려 61만 세대나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세대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보면 공급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의 공급 정책들이 그런데 작년에 오히려 61만이나 늘어나서 이 대목을 미처 간과했다.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다. 그런 어떤 그 정책이
좀 엇박자를 나게 된 배경까지도 소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를 솔직히 시인하고 공급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올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또 지금 전세난도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세난 상황이 어떤 건지 또 이 전세난을 좀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자회견 내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를 하기도 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게 이제 공공 참여 주도를 해서 더 짓겠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센티브 정책을 주겠다. 인센티브라는 건 잘하는 사람한테 좀 더 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 자기 땅을 내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용적률, 건폐율, 그러니까 부동산의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주면서 그렇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죠.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렇게 해서 늘어난 땅, 또 늘어난 아파트 물량을 공공 임대로 돌리겠다. 이제 이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절차를 아주 파격적으로 단축하겠다. 보통 아파트를 하나 짓는데 많이 걸리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행정 규제입니다. 이 행정 규제를 아주 혁파해 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지금 임대 쪽에 많은 방점을 줘 전세 물량에 말이죠. 새해가 되면 또 전세가 부족할지 모른다. 그래서 전세 물량도 크게 늘리겠다. 지금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지금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신축 아파트에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을 하면서 그 인센티브로 늘어난 물량을 전부 전세 물량이나 임대 물량으로 돌리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당장에 집을 사지 않아도 임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그 숨통이 터질 수가 있다. 이런 대목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아무튼 이제 그 설전 대책인데 눈앞에 온 거고 조만간 그 구체안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안이 나오면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서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나눠지고 있는 상황에서 4차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또 그리고 보편 선별 중에 어떤 게 옳으냐라는 질문이 나왔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옳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맞게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좀 공감을 하십니까? 예,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자들 간에 참으로 그동안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보편적 지원이 옳으냐, 선별적 지원이 옳으냐, 경제학계 의견도 갈라지곤 했었는데요. 이 대목에 대해 사실 대통령의 의견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에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자,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주느냐 또는 선별적으로 주느냐 그런 논의가 별 무의미하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보편 지원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코로나 초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누구한테 줄지 그걸 가려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네. 보편 지원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와중에서는 지금은 선별 지원이 맞다. 그런 면에서 당분간은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 방향은 피해받은 쪽에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선별 지원 쪽에 무게 중심이 두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좀 그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 그래서 소비를 진작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 과정에 있는 와중에서 좀 얘기하기가 이르다. 그리고 특히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3차 재난지원금 주는 데 충실하고 4차는 일단 미래의 가능성으로 남겨두자. 그렇게 해서 사회가 재난지원금을 언제 주느냐 또는 지원금을 주느냐를 어떻게 주느냐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둘러싸고 너무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이야기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요즘 이 코스피 지수가 워낙 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이 돈은 정기예금 펀드에서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너무 과열은 아닌 건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과열을 주장하는 일부의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네.
현재 통계만 이래 놓고 볼 때 예년하고는 좀 다른 현상이 몇 군데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올해 들어서 지금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한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올해 신용대출로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이 21조 원입니다. 그 네. 21조 원이 어디 갔는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한참 지나야 통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 분석이나 일부 전문가들 분석에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것을 입증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이 동학 개미들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서 주식을 얼마 샀느냐, 이것은 매일매일 지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벌써 지금 15조 이상을 올 들어서 순매수를 했어요. 예. 보통 그 연간 뭐 개인의 순매수액이 해마다 좀 차이는 많습니다만은 한 달 정도 가도 1조가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벌써 15조의 순증가, 그다음에 은행 신용융자 21조.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는 은행에 우리가 흔히 그 단기 입출금 계좌에 돈을 넣어놓는 그것은 요구불 예금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은행 예금은 요구불 예금이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은행 돈이 빠져나가서 은행의 예금, 적금이 이탈해서 증권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증권시장 내에서도 현재 외상으로 신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한도가 증권사마다 한도가 넘쳐서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는 그런 지금 한계치까지 갔어요. 예.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또 동시에 지금 기관들이나 그러니까 기관이라 그러면 기업이라든지 어떤 증권사들 또는 외국인들 이런 쪽에서는 주식을 지금 팔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금이 특히 개인의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블랙청 홀처럼 이래 빠져나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국내 증시가 갑자기 급락하기라도 하면 개인이 신용대출에서 이제 투자한 돈들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가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누구든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 그분도 굉장히 신중하신 분인데 그분이 금통위가 끝나고 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자 지금 주식시장의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역전이 됐을 때는 한꺼번에 급전직하를 할 수 그랬을 경우에 경제적 충격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랬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대목이 바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예. 빚은 은행의 예금이든 증권사 신용이든 만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만기 때 갚지 않으면 부도가 나게 되고 또 더 가상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네. 특히 증권사의 신용대출은 만기가 오면 그 빌려간 사람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바로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로 바꿉니다. 그것을 증권시장에서 반대매매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다 했을 때 신용으로 사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더 견디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제로 매매를 당하는 이런 사태가 터지기 때문에 좀 주가 가속에 대해서 주가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것에 대해서는 좀 그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적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말입니다.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좀 반발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저금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그런 관점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증권시장 또 증권회사 사이트에서는 동학개미들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부글부글 끓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남기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 하는 총재가 저금리를 만들었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잖습니까? 사상 최저 수준이다 보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 놓아서는 도대체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이자가 없는 안 나오죠. 예, 네. 기대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다른 데로 간다 하는 것은 한국은행 총재의 금융정책이나 금융정책부터 좀 더 잘해라.
지금 이런 얘기인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떨어뜨린 것은 이렇게 투기판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꺼져가는 거시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은 아예 제로금리고 일본이나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한국은행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동학개미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돈을 한참 풀고 금리를 떨어놨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니까 갑자기 한국은행 총재가 경고등을 밝히면은 진짜 한국은행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면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대목은 나름대로 좀 일리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렇게 폭등을 한 이후에 자금이 블랙홀처럼 한쪽에 몰린 이후에 경고를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좀 문제점을 평소에 지적했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은 남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행의 그 경고는 동학개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안정화시키면서 주가를 다져가면서 올리기 위한 선의의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대우의 경제얘기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